네, 8월 2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출동했었던 소방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지요. 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건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상당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참사가 세월호에 이어서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역사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속보로 타전된 뉴스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8월 1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된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방금 전에 대통령실 최성화 해외 언론 비서관 명으로 오전 7시 12분에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8월 1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오이카와 쇼이치 회장과 대면 인터뷰를 가졌고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첨부한다고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오이카와 쇼이치 회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3자 변제 제도, 이것은 윤석열 정권 때 소위 이제 기괴한 방식으로 제안한 바이죠. 또 위안부 합의는 2015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베 신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CVID라고 하죠.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를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할머니들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이고 국민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고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나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고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취임 후 이시바와 가장 먼저 통화를 했고 G7 회담에서도 이시바와 첫 회담을 한 바 있다. 양자 방문국도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밖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강제징용 문제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요미우리를 선택
선택해서 인터뷰를 했는가에 대한 쟁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 정의 역사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요미우리 사장이 한국으로 날아와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윤석열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우익적인,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미우리는 쇼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거짓말도 왕왕 한다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의 판단인데요. 전반적인 맥락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메이드한 것인지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해외 언론 비서관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해외 언론 비서관이 누군지를 확인해 봤더니 언론에는 반기문의 입 최성아 전 유엔 공보관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네, 이분이 메이드를 한 것이라면 이분이 어떤 측면에서 메이드를 하게 된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매우 위중한 순간에 뭐 마이니치나 이런 약간 중도 리버럴 언론도 있는데 굳이 보수 우익 산케이와 더불어 물론 요미우리가 일본의 가장 최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와 같은 매체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요미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왜곡이나 가짜 뭐 이런 소식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등등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대통령실 매우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취재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전해진 긴급한 뉴스들 저희가 타전을 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취재 편의점 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돼도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저는 악세사리 갖다 말씀드렸죠.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늘 사진 보면 전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무지개 입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었고 아예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짜리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특검 수사팀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수사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반클리프 앤 아펠인가요? 그 목걸이를 모조품을 오빠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사돈댁에 그거를 숨겨 놓아서 상당한 수준의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영민한 특검팀이 모조품, 진품, 그리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통해서 자수서를 받아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동시에 제출하면서 김건희 씨의 거짓말의 마각이 그대로 다 드러난 바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KBS 단독 보도로 어제 그 거짓말,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건데요. 사실 저 영상을 무수히 많이 봤지만 그때 김건희 씨가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를 차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KBS 기자가 꼼꼼히 확인한 결과 당시에 김건희 씨가 저 시계를 차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어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김건희 씨는 시계 셔틀을 시켰죠. 5,200만 원짜리 시계를 영부인가로 해서 3,500에 사기로 했고 그중에 김건희 씨가 낸 금액은 500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정말 다 서성빈 씨 돈이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돈이 들어가 있느냐. 뭐 서성빈 씨 주장에 따르면 나도 김건희 씨한테 3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돌려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씨가 이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수미일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서울의 소리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러 갔을 때 바로 그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서성빈 씨가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줬다라고 밝힌 날짜는 2022년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촬영된 날짜는 그로부터 6일 후인 9월 13일인 것이죠.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차고 그리고 디올백을 받으러 최재형 목사와 만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스페인 나토 순방 때 계속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의 액세서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디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빌리긴 뭘 빌렸습니까? 뇌물로 받은 거지. 예?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도 최재형 목사 직접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김건희 씨의 휴대폰 기종, 손목시계, 안경, 옷 너무 깊은 관심이 있어서 상세히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명적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그 시계가 5만 원짜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명품도 다 사실은 명품일 수 있는데 너무 평범한 것처럼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오세요. 네, 목사님 또 오랜만에 저희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취재 편의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또 목사님 관련된 보도가 많이 방송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2022년 9월 13일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올백 건네던 날 김건희 씨 손목에 차고 있던 그 시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당연히. 예. 그게 5,200만 원짜리 시계라는 겁니다. 바쉐린 콘스탄틴. 혹시 목사님 그 브랜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고요. 예. 이제 그때 제가 이게 차고 들어간 손목 시계가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 장착된 카메라가 좁쌀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위로 올리면 천장만 보이고 조금만 아래 내려오면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렇게 줌을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김건희 씨한테 비치는 게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라 연습을 사실 많이 했는데 예. 그다음에 눈동자가 6개였죠. 두 비서도 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근데 손목을 이상한 포즈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이제 제가 김건희 씨의 그런 소장품이나 이렇게 장착된 액세서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뭘 쓰는가를 유심히 봤고 핸드폰은 아이폰을 썼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예. 제가 아이폰 화면이 똑같이 이제 뜨니까 제가 알죠. 그리고 안경이 무엇인지, 손목시계는 무엇인지 굉장히 내가 이제 궁금했고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찍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입고 있는 티셔츠 뭐 그냥 면티 같아도 그게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맨발로 이렇게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었지만 그 신은 그 슬리퍼 같은 신발은 뭔가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그냥 살짝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손목시계가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게 그 엄청난 거액의 콘스탄틴 시계라는 걸 알았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5만 원짜리 정도 수수하게 찾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예. 이제 벼룩시장 길거리에서 막 흔하게 파는 그런 걸로 저는 보여가지고 아유 뭐 수수한 거 찾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저는. 예. 예.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안경이나 네. 뭐나 경우에 따라 저 하얀색 면 티셔츠도 명품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디올백 사건 이후에 김건희 씨가 목사님 문제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명품백 사건을 극우 유튜버하고 상의했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뭐 탈북 화가 그림을 팔아달라고 했었다. 바이든 만찬장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었다. 뭐 이런 등등의 일종의 민원이 있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탈북 화가의 그림을 전해주겠다는 거는 사실관계가 맞고요. 네. 그런데 그림을 팔아달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죠. 거의 이제 그 극우 유튜버에게 네. 이제 탈색하고 굴절되게 왜곡되게 말을 했던 거겠죠. 네. 예. 내가 무슨 그림을 팔아달라고 그랬으면 무슨 그림을 팔아줘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탈북 화가나 아니면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제일 먼저 찌라시 배포한 내용도 그거예요. 네. 내가 무슨 작품을 뭐 팔아달라고 얘기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자주 등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사실 꼭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뭐 본인이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냥 이렇게 지금 구치소 밖에 정치를 하는 메시지의 차원으로 한 거고, 그거는 전혀 그 사람의 본심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심평 변호사도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실. 사실은 이제 장윤선 취재 편의점을 하는 동시간대에 이제 뉴스공장의 주진우 기자가 나와서 그 주인공이 자기였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좀 전에. 그런데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심평 변호사한테 네. 그런 얘기를 했던 탐사 매체 기자, 진보 탐사 매체 기자가 주진우 씨다. 네, 주진우 기자가 본인이었다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주진우 기자가 맞았고요.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는 취재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김건희 씨를 면회를 가라는 제안을 한 건데, 예. 거기에 아주 굉장히 각색을 많이 했다. 그렇게 주진우가 얘기를 했고, 주진우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페이북 포스팅에 보면 최재형 목사한테 뭐 걸려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진우가 그렇게 표현할 리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평 변호사의 그런 내용도 우리가 그 김건희 씨를 두둔하거나 드립쳐주는 얘기 때문에 크게 비중 있게 다루면은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이 끝도 없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기야말 노릇이다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건진 법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또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씨의 입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한 이후로 통일교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여러모로 확인이 좀 되고 있지요. 이 중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이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라는 녹취가 나온 건데요. 통일교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체까지도 다 2022년 대선에 총동원을 시켰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죠. 뒷자리 번호가 8563. 이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번호가 8563으로 끝나는 건의2 전화로 했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번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김건희 씨 연락처를 주면서 취재를 직접 해보라고 해서 준 건데요. 김건희 씨가 통상 휴대전화를 2대를 쓰고 그 중에 하나가 건의1, 두 번째가 건의2인데 그 건의2 어제 나온 바로 이 8563번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뉴스킥 원고를 쓰다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카카오톡 프로필이 2개가 다 있는데 건의1은 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삭제된 상태로 나오고요. 건의2에는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김건희1은 다 지워진 상태였는데 김건희2는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에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하나씩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제가 하나씩 올렸을 텐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강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개사과 때 등장한 토리 사진이 있어요. 예. 저는 사실 강아지는 잘 몰라서 식별은 잘 안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참고로 윤석열 씨가 이런 사진도 올린 적이 있죠. 네. 다음 사진. 네. 안녕하세요. 토리예요. 이런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완벽한 정교 일치로 선거를 치렀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통일교와 유착이 돼서 선거를 치렀다. 이런 관련된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다 동원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교 지역교회는 물론이고 통일교 계열의 여러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체도 있죠. 그리고 또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도왔다. 내란을 도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무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샤넬 신발 이런 뇌물만 건넨 것이 아니라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공동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완벽하게 실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특정 종교 집단과 결탁한 그런 선거였다라면 이건 매우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경우에 여전히 통일교 교인들이 무더기로 입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입탈당 명단을 특검팀에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출 형태로도 대체로 정당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마지막 체면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와 절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당명 대신 앞에 국민 대신 통일교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통일교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빠르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전광훈의 광화문파와 소년보 전환길의 여의도파가 갈등하고 있다. 권력투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지요. 뭐 최근 특검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혜한수 신혜식 씨가 이른바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 그리고 전한길유에 대해서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더욱 충격적인 뉴스는 한겨레 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혜식 씨한테 수차례 연락을 해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라도 막아야 한다라면서 체포 저지를 위해서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씨가 총을 쏴서라도 칼을 통해서라도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한 바 있는데요. 심지어 보수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관저 호위에 나서라는 요구까지 한 걸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성사명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은 물론이고 윤석열의 변호인까지도 나서서 했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법원 난동, 법원 폭동의 배후였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와 신혜식 대표 사이에 문자메시지 통화 모두 400회 이상 연락한 걸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이 문제는 그냥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후에 더 엄청난 어떤 배후가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실제로 법원 폭동의 배후가 대통령실인지 실제 윤석열 내란 수계인지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퀵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